구독과 좋아요로 다산의 기운을 매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착하게만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새벽부터 일어났고, 친구들 부탁이면 내일 제쳐두고 달려갔으며, 이웃에게 인사 한 번 더 건네려 애썼다. 그런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가? 아침에 눈을 떠도 먼저 연락 오는 사람이 없다. 자식에게 전화하면 네 어머니 바쁜데 무슨 일이세요? 하고 10분도 안 돼서 끊으려 한다. 오랜 친구에게 차 한잔 하자고 했더니 요즘 좀 바빠서 하며 3개월째 약속이 안 잡힌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배려가 습관이 된 사람일수록 세상은 그를 좋은 사람이 아니라 쉬운 사람으로 기억한다. 남을 위해 나를 지우는 순간 당신의 존재감도 함께 지워진다.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속에서도 결코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 그가 지켜낸 품격의 비밀을 오늘 함께 나눠보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존중받는 노년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과거의 영광을 판매하지 마라. 내가 왕년의 말이야.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상대방의 눈빛이 흐려지는 걸 느껴본 적 있는가? 당신의 과거는 분명 빛났다. 수십 년간 한 분야에서 땀 흘렸고 가정을 일으켰으며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고 있다. 경로당에 가면 꼭 한 분이 계신다. 만나기만 하면 내가 현직일 때는 부하 직원만 30명이었어 하고 그때 내 월급이 얼마였는지 알아? 하며 과거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는다. 처음엔 대단하시네요 하고 맞장구 친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들으면 슬슬 피하게 된다. 저 양반 또 시작이네 하며 눈빛을 교환하고 자리를 뜬다. 본인만 모른다. 자신이 존경받는 게 아니라 피해 다니는 대상이 되었다는 걸. 내가 아는 한 분이 계시다. 올해 68살인 전직 초등학교 교사 박 선생님이다. 이분은 4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는 법이 없다. 누가 뭐 하셨어요? 물으면 그제야 학교에서 일했습니다 하고 짧게 답한다. 대신 이분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 배우는데 참 재밌어요. 어제 유튜브에서 본 요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됐어요. 사람들은 이분 곁에 모여든다. 과거를 자랑하지 않으니 오히려 궁금해하고 현재를 즐기는 모습에 매력을 느낀다. 박 선생님은 뭔가 달라하며 존경한다. 반면 70살 전직 기업 임원 최 씨는 다르다. 모임에 나오면 어김없이 시작한다. 내가 본부장 할 때 결제 라인이 어땠는지 알아? 그때 내 밑에 있던 직원이 지금 상무야. 밥값은 늘 본인이 낸다. 그런데 이상하다. 사람들은 밥만 먹고 서둘러 일어난다. 다음에 또 봬요 하며 인사만 하고 정작 다음 약속은 잡히지 않는다. 최 씨는 억울해한다. 돈도 쓰고 대접도 하는데 왜 나를 피하지? 답은 간단하다. 사람들은 과거의 명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을 찾는다. 정약용도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시절 그는 조정에서 손꼽히는 인재였다. 하지만 유배지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 화려한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관직 시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보리밥 한 그릇에 감사하며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책을 썼다. 거친 삶 속에서도 현재에 충실한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의 존경을 불러일으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모임에서 과거 직함 이야기를 스스로 금지하라. 상대가 묻기 전까지는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것이 품격이다.
둘째, 왕년에라는 말 대신 요즘은으로 대화를 시작하라. 현재를 사는 사람이 매력 있다. 셋째, 지금 배우고 있는 것 하나를 당당히 말하라. 스마트폰이든 요리든 등산이든 상관없다. 넷째, 과거의 나를 놓아주고 오늘의 나를 사랑하라. 어제의 직함은 벗고 오늘의 삶을 입어라.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옛 관복은 벗고 새 도포를 입어라. 두 번째, 미안함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라. 자식에게 전화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바쁜데 미안하다. 엄마가 또 귀찮게 해서 미안해. 이 말이 왜 위험한지 아는가? 사과는 잘못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잘못한 게 없다. 자식에게 안부 전화하는 것이 무슨 죄인가? 오랜 친구에게 만나자고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하지만 미안하다가 입버릇이 되면 상대는 당신을 정말로 잘못한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한다. 늘 고개 숙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착각하게 된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 보라. 아들에게 전화했다. 바쁘지? 미안한데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서. 아들은 내 어머니 뭔데요? 라며 대충 듣고 알겠어요. 끊을게요 한다. 며느리에게 카톡을 보낸다. 미안한데 주말에 잠깐 볼 수 있을까? 답장은 하루가 지나서야 온다. 요즘 좀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나중은 오지 않는다. 당신이 먼저 낮아졌기 때문에 상대도 당신을 낮게 본다. 미안하다는 말이 습관이 될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작아진다. 내가 아는 72살 김할머니는 다르다. 이분에게는 아들이 둘 있다. 큰아들이 갑자기 전화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저희 부부가 급한 일이 생겨서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 데려와 했을 것이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주말은 친구들이랑 산책 약속이 있단다. 다음 주말은 어떠니? 아들은 잠깐 당황했다. 하지만 곧 알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부탁드릴게요 했다. 김할머니는 말했다. 처음엔 내가 너무 매정한가 싶었어. 그런데 신기하더라고. 그 뒤로 아들이 부탁할 때 미리 연락하기 시작했어. 내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한 거지. 반면 65살 이 씨는 정반대다. 이 씨는 아파트에 산다. 경비원이 무뚝뚝하게 대해도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 먼저 웃으며 인사한다. 명절마다 간식을 챙겨다 준다. 그런데 어느 날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왔다. 경비원이 이 씨 집 앞에 와서 거칠게 말했다. 윗집에서 시끄럽다는데요. 좀 조용히 하세요. 이 씨는 얼굴이 빨개졌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사실 이 씨 집에서는 소음을 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항상 미안해하고 낮게 나오니까 경비원은 이 씨를 만만하게 본 것이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강진 땅에 도착했을 때 아전들은 유배온 죄인을 함부로 대했다. 말투도 거칠고 시선도 무례했다. 하지만 정약용은 비굴하게 웃지 않았다. 잘못이 없으면 사과하지 않았다. 당당한 태도로 자신의 일을 했다. 시간이 지나자 아전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저분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스스로 예의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미안하지만을 실례지만으로 바꿔라. 같은 상황에서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 둘째, 거절할 때 구구절절 변명하지 마라. 이번엔 어려우면 충분하다. 셋째, 자식에게 고맙다는 해도 미안하다는 아껴라. 당신은 폐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다. 넷째, 정당한 요구를 할 때 미소 대신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라. 웃으면서 부탁하면 상대는 거절해도 된다고 느낀다. 다섯째,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고 말하라. 나는 당당한 사람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사과는 옥처럼 아끼고 귀하게 써라. 세 번째, 끝맺음을 흐리지 않는 단호한 언어를 써라. 글쎄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저야 아무거나 괜찮은데요. 그냥 여러분들 좋으신 대로 하세요. 이런 말버릇이 있다면 지금 당장 고쳐야 한다. 말끝을 흐리는 사람은 존재감도 흐려진다. 확신 없이 말하면 상대도 당신을 확신 없는 사람으로 본다. 결정을 미루면 당신의 의견은 없는 것이 된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 보라.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는다. 뭐 먹을까? 누군가 물으면 나야 뭐 아무거나 괜찮아 한다. 결국 다른 사람이 정한 식당에 끌려간다. 음식이 입에 안 맞아도 말 못한다. 이미 아무거나라고 했으니까. 모임 장소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어디서 만날까요? 글쎄요, 저는 어디든 상관없는데요. 결국 당신에게 불편한 장소가 정해져도 아무 말 못하고 먼 길을 간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은 당신 의견을 묻지 않게 된다. 어차피 아무거나 괜찮다잖아. 당신은 투명인간이 된다. 내가 아는 69살 정 씨는 다르다. 이분은 등산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다. 단톡방에 공지를 올릴 때 항상 이렇게 쓴다. 이번 주 토요일 9시 북한산 입구에서 뵙겠습니다. 참석하실 분은 금요일 저녁까지 답 주세요. 마침표가 확실하다. 어떨까요? 도 없고 괜찮으시면도 없다. 처음엔 좀 독단적인 거 아냐?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두가 정 씨를 따랐다. 왜냐하면 정 씨가 정하면 일이 깔끔하게 진행되니까. 정 씨는 말했다. 예전엔 나도 눈치 보며 말했어.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더라고. 이제는 내 생각을 분명히 말해.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랬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존중하더라고. 반면 70살 조 씨는 평생 말끝을 흐려왔다. 오랜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세운다. 한 친구가 이번엔 설악산 어때? 하고 묻는다. 조 씨는 사실 무릎이 안 좋아서 산은 힘들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 거기도 좋긴 한데 뭐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해. 결국 설악산으로 정해진다. 여행 내내 조 씨는 무릎이 아파 힘들어한다. 왜 미리 말 안 했어? 친구들이 묻는다. 말했잖아, 좋긴 한데라고. 하지만 그 말은 아무도 기억 못한다. 흐린 말은 기억에 남지 않는다. 조 씨는 집에 와서 혼자 투덜거린다.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어. 하지만 정작 자기 말을 분명히 한 적이 없다. 정약용의 문장은 언제나 명확했다.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공부 열심히 해라 같은 뜬구름 잡는 말이 없다. 오늘 논어 몇 장을 읽었느냐? 읽은 것을 글로 정리해서 보내라.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아라. 구체적이고 단호하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문장의 끝을입니다. 할게요로 확실히 맺어라. 글쎄요나 모르겠는데요는 버려라. 둘째, 생각해 볼게요. 대신 시한을 정하라. 내일 오전까지 답해 줄게요가 훨씬 낫다. 셋째, 말하는 도중 누가 끊으면 이렇게 말하라. 잠깐만요.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웃으면서 말하면 무례하지 않다. 넷째, 말의 속도를 조금 늦춰라. 빠르게 말하면 자신 없어 보인다.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라. 다섯째, 대화가 끝날 때 상대의 눈을 1초 더 바라봐라. 그 1초가 당신의 말에 무게를 더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말의 끝이 칼끝처럼 매서워야 산다. 네 번째, 각자 계산이 노후의 우정을 지킨다. 오늘은 내가 살게. 이 말이 미덕이던 시절이 있었다. 밥값 내는 사람이 대접받고 쏘는 사람이 인정받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매번 밥값을 내는 사람들은 통 큰 사람이라 부르지 않는다. 뒤에서는 호구라고 부른다. 당신의 모임을 떠올려 보라.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친구들이 있다. 식사가 끝나면 늘 같은 사람이 지갑을 연다. 오늘도 내가 낼게. 처음엔 고마워. 다음엔 내가 살게 한다. 하지만 그 다음도, 그 다음도 결국 같은 사람이 계산한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저 사람이 내겠지 하며 당연하게 여긴다. 고맙다는 말도 점점 짧아진다. 고마워하고 먼저 일어난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못 내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분위기가 묘해진다. 오늘은 왜 안 내지? 변했네 하며 뒤에서 수군거린다. 수십 번 베풀어도 한 번 못 내면 욕먹는다. 이것이 현실이다. 내가 아는 71살 강 씨는 지혜로운 분이다. 이분은 등산 모임을 10년째 하고 있다. 산행 후 막걸리 한잔 하는 게 낙이다. 강 씨는 계산할 때 항상 이렇게 한다. 오늘 총 5만 원 나왔네요. 5명이니까 10,000원씩입니다. 정확하게 나눈다. 대신 커피 한 잔은 기분 좋게 쏜다. 커피는 제가 살게요. 5,000원짜리니까요. 친구들의 반응이 어떨까? 강 씨는 경제관념이 철저해. 그러면서도 매너 있어. 오히려 존경한다. 강 씨는 말했다. 예전엔 나도 다 내려고 했어.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관계가 이상해지더라고. 돈이 섞이면 감정도 섞여. 깔끔하게 정산하니까 만남이 편해졌어. 반면 66살 송 씨는 형편이 넉넉한 편이다. 친구들과 만나면 늘 본인이 계산한다.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낼게. 처음엔 친구들이 고마워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송 씨가 오늘은 각자 내자 하면 왜? 무슨 일 있어? 한다. 당연히 송 씨가 내는 거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송 씨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못 냈다. 다음 모임부터 분위기가 싸해졌다. 요즘 송 씨 변했어. 돈 없나 봐.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송 씨는 억울해서 밤잠을 설쳤다. 내가 그동안 얼마를 썼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 번 생긴 기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공짜를 경계했다. 강진 사람들이 동정심에 밥을 가져다 주려 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냥 받지 않았다. 대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글씨를 써달라는 부탁에는 정성껏 써주었다. 반드시 자신의 노동으로 값을 치렀다. 그는 알았다. 공짜로 받기 시작하면 자존심도 함께 내려놓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갚을 수 있을 때 관계가 대등해진다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모임 시작 전에 먼저 말하라. 오늘 회비는 얼마씩 거둘까요? 이 한마디가 관계를 깔끔하게 만든다. 둘째, 얻어먹었으면 다음에 반드시 갚아라. 비슷한 금액으로 대접하면 된다. 계산은 맞추는 것이다. 셋째, 자식에게 용돈 줄 때도 이유를 명확히 하라. 생일이니까 애 입학이니까 하고 이유를 붙여라. 무조건 주면 당연하게 여긴다. 넷째, 돈 이야기가 나오면 머뭇거리지 마라. 내 몫은 얼마니? 하고 똑 부러지게 물어라. 그게 오히려 매너다. 다섯째, 작은 돈도 정확히 정산하라. 택시비 5,000원, 커피값 4,000원. 사소한 돈이 쌓여서 감정이 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맑은 계산이 깊은 우정을 만든다. 다섯 번째, 불청객의 훈수에 미소로 벽을 세워라. 자식 농사 어떻게 지었길래 그래? 그 옷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가? 웃으면서 넘기지만 집에 와서 밤새 곱씹게 된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정말 내가 이상해 보이나? 당신의 인생에 무단 침입하는 말들이 있다. 상대는 걱정이라며 던지지만 받는 사람은 상처가 된다. 문제는 이런 말에 휘둘릴수록 당신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이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 보라.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갔다. 한 친구가 당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한다. 야, 너 많이 늙었다. 관리 좀 해. 당신은 웃으며 그러게 세월이 야속하지 않다. 하지만 속으로는 얼굴이 화끈거린다.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그 말이 맴돈다. 이웃을 마주쳤다. 아드님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요즘 왜들 그러는지. 그러게요. 하하하고 넘긴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들에게 괜히 짜증이 난다. 병원에서 만난 지인이 말한다. 무릎 아프세요? 그러니까 젊을 때 운동을 했어야지. 그러게요. 후회돼요 하고 고개를 숙인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가? 당신은 자신감을 잃는다. 남의 시선이 두려워진다. 외출이 싫어진다. 내가 아는 67살 윤 씨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분이다. 어느 날 이웃이 물었다. 아드님 장가 아직 안 갔어요? 요즘 세상에 35이면 늦은 거 아니에요? 예전 같았으면 그러게요. 걱정이에요 했을 것이다. 하지만 윤 씨는 이렇게 말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그건 우리 아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 제가 관여 안 하기로 했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지만 선은 확실했다. 이웃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윤 씨는 말했다. 처음엔 너무 매몰차게 들릴까봐 걱정했어. 그런데 한 번 선을 그으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 상대도 이 사람한테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야. 반면 73살 최 씨는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린다. 오랜 친구가 만날 때마다 한마디씩 한다. 너 요즘 건강 안 좋아 보여. 운동 좀 해. 그 옷 색깔 너무 칙칙하다. 좀 화사한 거 입어. 너 살 좀 빠진 것 같아. 제대로 먹고 다녀. 최 씨는 매번 그러게 말이야. 내가 문제야 한다. 친구는 그 반응을 보고 더 자주 지적한다. 만날 때마다 최 씨의 외모와 건강을 점검하듯 말한다. 최 씨는 그 친구 만나기 전날이면 잠이 안 온다. 내일 또 뭐라고 할까? 만나고 오면 며칠씩 기분이 가라앉는다. 하지만 정작 그만해 하고 말하지는 못한다. 친구가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정말 그럴까? 걱정이라면 상대 기분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한다. 함부로 던지는 말은 걱정이 아니라 무례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수많은 조롱을 견뎠다. 한양에서 잘 나가던 정약용이 죄인 신세로 떨어지자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 저 양반 팔자 참 기구하네. 글 잘 쓰면 뭐하나 꼴 좀 봐. 하지만 정약용은 흔들리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책을 읽고 글을 썼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일 뿐이요. 나의 길은 이 책 속에 있어.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기에 그는 유배지에서 500권이 넘는 저서를 남길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무례한 말에는 이렇게 답하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대화를 끊어라. 둘째, 원치 않는 조언에는 짧게 답하라. 참고만 할게요. 더 이상 설명하지 마라. 셋째, 불쾌한 질문에는 되물어라. 그건 왜 물으시는 거예요? 상대가 당황해서 말을 멈출 것이다. 넷째, 불편한 자리는 일찍 떠나라. 약속이 있어서요 하며 10분 먼저 일어나라. 참고 앉아 있을 필요 없다. 다섯째, 매일 스스로에게 말하라.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다. 남의 말에 내 하루를 맡기지 마라.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남의 입에 내 귀를 맡기지 마라. 여섯 번째, 꼿꼿한 허리가 1억 원짜리 보약보다 낫다.
지금까지 5가지를 말했다. 과거를 팔지 마라. 쓸데없이 미안해하지 마라. 말끝을 흐리지 마라. 돈 계산은 정확히 하라. 남의 훈수에 휘둘리지 마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실천해도 한 가지가 빠지면 소용없다. 바로 당신의 몸이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구부정한 어깨로 말하면 힘이 없어 보인다. 아무리 단호하게 거절해도 땅만 보며 말하면 자신 없어 보인다. 당신의 몸을 떠올려 보라. 걸을 때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 바닥을 보며 걷지 않는가? 앉을 때 등이 굽어 있지 않은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은가? 몸이 움츠러들면 마음도 움츠러든다. 자세가 낮아지면 자존감도 낮아진다. 65살 이후의 자존감은 기립근에서 나온다. 허리를 펴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당신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내가 아는 74살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선다. 어깨를 펴고 턱을 당기고 정면을 바라본다. 오늘도 당당하게 하고 혼잣말을 한다. 이분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60 초반으로 생각한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게 아니다. 자세가 당당하니까 기운이 달라 보이는 것이다. 반면 68살인데 여든처럼 보이는 분도 있다. 걸을 때 등이 굽고 시선은 늘 아래를 향한다. 목소리도 작고 말끝도 흐리다. 사람들은 이분을 보면 연세가 많으시네 한다. 실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 정약용은 유배지 초라한 오두막에서도 의관을 정제하고 허리를 꼿꼿이 폈다. 손님이 오면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다. 죄인의 몸이었지만 선비의 품격은 지켰다. 누추한 환경이 그를 누추하게 만들지 못했다. 꼿꼿한 자세가 그의 정신을 지탱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지금 당장 허리를 펴라.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 등을 의자에서 떼고 척추를 곧게 세워라. 둘째, 시선을 정면보다 15도 위로 두라. 고개를 살짝 들면 자신감이 올라간다. 세상을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걸어라. 셋째, 어깨를 뒤로 젖혀라. 움츠린 어깨는 두려움의 표시다. 어깨를 펴면 가슴이 열린다. 넷째, 천천히 걸어라. 종종 걸음은 불안해 보인다. 여유 있게 걸으면 당당해 보인다. 다섯째, 앉을 때 등받이에 기대지 마라. 스스로 허리를 세우고 앉아라. 그 자세가 당신의 존재감을 만든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몸이 바르면 마음도 바르다. 이제 당신은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6가지를 알게 되었다. 첫째, 과거를 팔지 마라. 둘째, 쓸데없이 미안해하지 마라. 셋째, 말끝을 흐리지 마라. 넷째, 돈 계산은 정확히 하라. 다섯째, 남의 훈수에 휘둘리지 마라. 여섯째, 허리를 펴고 당당히 서라. 이 6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을 보는 세상의 눈이 달라질 것이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했다. 자식들 키우느라 잠을 줄였고 가족을 위해 하고 싶은 것도 참았으며 남들 눈치 보며 자신을 낮춰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도 된다. 남을 위한 배려보다 나를 위한 존중을 먼저 챙겨도 된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다. 당신이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여긴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속에서도 자신의 품격을 지켰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를 낮추면 세상도 너를 낮춘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허리를 펴고 말끝을 맺고 당당히 거절하라.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가장 높은 품격의 자리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 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들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